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5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곧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뭐 표결이야 4+1 그런 어떤 일종의 정치 집단화 됐죠. 거기에서 뭐 합의를 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건 막아야 할 이유, 꼭 막아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대통령의 보위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1 협의 과정에서 조항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더 악성 조항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지금 수정안 2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라는 표현이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 범죄는 지금까지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고위공직자 범죄가 나오면 그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처장이 그거 이쪽으로 넘겨라 라고 하면 그 관련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그러니까 조금만 드러나기만 하면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시 보고하면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가져와. 그러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공수처법 조항을 보면 그거를 공수처장이 알아야 하는데 공수처장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중하위 공직자를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게 중하위 공직자 수사하는 거였으니까 이 수사를 계속 진척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연루됐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사건을 완성하면 되는데, 수사를. 그게 이제 지금까지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 공직자를 수사하다가 고위 공직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원래 본질은 중하위 공직자 수사니까 자기네들이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었었는데, 물론 그때도 공수처장이 그거 고위 공직자 나왔지? 이리 가져와.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를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본질이 중하위 공직자니까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검찰도 여러 군데 또는 경찰도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새로 바뀐 조항은 그게 아니고 중하위 공직자를 수사하다가도 만약에 고위 공직자가 툭 튀어나오면 무조건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는 숨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반드시 일련 번호 같은 것이 붙어야 됩니다. 인지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이게 고위공직자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이나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인지사건 번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넣으려면 결국은 나중에라도 들통나면 그게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은 정말 독소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여권에서 이런 집착을 하느냐? 바로 공수처가 보위부, 게스타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만 하나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그 다음에 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이런 데에 대한 수사, 소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 다 고위공직자들 연루된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장만 딱 잡고 있으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몇 달 전에 임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자기 뜻대로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하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온갖 비리 이런 것들을 내가 척결해내야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지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그러지 않고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같은 걸 수사하면 문재인 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수사는 하지 말아야 돼라고 마음을 먹으면 검찰이 수사하건 경찰이 수사하건 고위공직자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면 가져와. 그래서 그거 만져서 오물딱주물딱 만져서 거의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조항이고 이 조항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견제장치가 아니고 일종의 고위공직자 수사 제동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조항이 근데 4+1 협의 과정에서 들어갔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뭐 이해가 될 텐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다 공범들입니다. 공범. 이 조항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선거법 개정에 눈이 멀어서 그 한두 석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수처장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공수처장을 장악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이 추천하는 2명,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죠. 이 7명 중에 6명이 합의해야 합니다. 6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약간의 견제장치는 될 수가 있으나 결정적인 견제장치는 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법무장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죠. 법원행정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 대통령 편이죠. 여당 2명 대통령 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명이 대통령 편입니다. 대한변협회장 뭐 중립적이라고 보고요. 대한변협회장 뭐 굳이 어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중립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야당 교섭단체 2명 중에 1명은 한국당이고 근데 한국당 혼자 반대하면 소용없습니다. 한국당 혼자 반대하면 6명이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야당 교섭단체. 그럼 현재 이 경우는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4+1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현재와 같은 체제라면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고 그럼 5명으로 확보가 됐죠. 변협회장 1명만 중립인데 이 변협회장 1명이 중립인데 끝까지 그러면 5명의 편을 안 들고 1명의 편을 들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근데 최종적으로 남는 후보는 누가 되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할 1명과 한국당이 추천할 1명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되려면 6명이 채워져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이 추천한 1명은 아마 보나마나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 그 다음에 야당 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확보가 될 것이고 한국당 추천은 1명이고 중립은 1명입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됩니다. 6명. 변협회장이 이쪽으로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면 그냥 통과돼 버리죠. 근데 한국당 쪽 손 들어주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중립을 계속 지켜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민주당 추천 1명, 한국당 추천 1명 이렇게 올립시다. 2명을. 요렇게 타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변협회장은 그런 타협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는데 2명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 중에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 보나마나죠. 민주당 추천자를 지명할 것.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적어도 몇 년 그 밥을 먹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6명이라는 어찌 보면 절대 다수가 합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된다. 절대 다수가 합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다. 운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장악하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되고, 자, 이 공수처장이 결국은 신설된 24조에 따라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자기가 수사하는 것은 물론 남들이 수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다가 고위공직자 뭐가 튀어나오면 반드시 자기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가져다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져다가 수사를 하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덮고, 잘 보셨지 않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감찰 중단. 뭡니까 이게? 2017년 10월 달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자리 거기에서 미국에 벤츠 2대 있는 거, 자녀 유학 비용까지 어디서 지원받은 거, 이런 것이 드러나서 이제 특감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어쩌니까 증거를 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데 그거를 쫙 복사해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감찰반의 소나기를 피해서 잠적을 해버리고 금융위원회는 병가를 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죠. 지금 그 의심받는 사람들이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뭐 조국 민정수석한테 당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지금 확인 과정에 있고, 자, 그리고 나서 12월 달쯤에 감찰이 중단됩니다. 이 중단된 과정,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실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단되게 된 과정, 그것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공수처장이 갖다가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해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뭘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 그런데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역대 특검이 뭐 14번인가 뭐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는데, 그 특검사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검이. 몇 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특검을 안 한다. 이게 집권당의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박영수 특검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그 최순실 씨,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 수사를 하다 말고 특검이 도입되는 바람에 이 수사를 전부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대개의 경우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거는,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죠.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가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는 곳을 가서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 관련한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급소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싹 증거인멸을 합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받고 난 뒤에라도 혹시 또 재수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증거인멸을 싹 합니다. 특검이 들어가 봤더니 청소가 싹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우선
검찰 수사보다 특검이 뒤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검찰이 어설프게 손을 대놓으면 특검이 들어가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수처가 생겨서 어설프게 고위공직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설프게 해놓으면 특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거 민주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수처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공수처장 지금 마음대로, 그리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귀족 수사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위공직자 거는 검찰도 경찰도 손 못 대고 오로지 공수처만 손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현대판 귀족 아닙니까? 귀족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다른 곳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만 해도 무조건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이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검열기관, 수사 검열기관, 그 노릇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혼자 힘만으로 아마 막지 못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투표 행위를 통해서, 내년 총선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쪽에 표를 몰아주어서 결국은 공수처를 폐지하게 만드는, 이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착수가 되면 내년 7월쯤에는 공수처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몰아주고 그 정당이 정당 주도로 공수처를 없애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의 공수처, 민주당이 추진했고 그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지금 공범 노릇을 한, 또는 방조범 노릇을 한 이런 공수처는 나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거악, 가장 큰 거악은 단죄할 수가 없고, 결국은 경찰, 검찰 이런 데에서 어떤 생계형 범죄, 생활형 범죄 이런 것만 단죄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